연합은 과정이고 수단인데 연방은 목적이다. 그 연합을 거쳐서 연방으로 가자. 통일의 모습은 연방으로 나타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즌2에 들어와서 발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 시즌2에서 얘기를 했는 것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가 결국은 큰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 더구나 미국적인 일극주의, 패권주의가 국내외적인 문제로 국제정치나 국내 정치에서 민주적인 문제나 합법적인 문제나 이런 데서 미국이 지금 잘하고 있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했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물론 사회주의는 구소련의 붕괴 멸망에 의해서 증명된 것처럼 사회주의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못 주고 소련처럼 붕괴되어 갔습니다.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더 일극 패권주의를 장악한 미국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는 걸 우리가 얼만큼 상세하게 봤지만은 이것 가지고도 안 되겠다. 미국도 하향길에 들어갔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계속 따라갈 수는 없겠다. 이런 결론 비슷한 걸 다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주의도 안 되겠고 자본주의도 안 되겠는데 이제 그러면 어떤 주의가 없이 나라가 있으면은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그 속성이고 나라의 존재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는 사상과 이념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상이 끝난다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멸망한다 그러고 뭐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들어 있지만은 대부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사회과학자들 대가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이념이 창조돼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인권주의라 그래서 저 나름대로 6가지, 7가지 인권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인권주의가 새로운 22세기 인류를 위해서 인권주의가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또 있고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인권주의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 6개 중에 자유도 포함되어 있고 또 평등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유와 평등이 20세기에 올 때까지 2가지 이념적인 주축으로서 경쟁 내지 알력 갈등을 빚어왔는데 그것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이념 나오는 것이 인권주의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다. 그걸 제가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책도 썼고 그 책에 참 우리말로 지금 번역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인권주의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나타날 거다. 그런데 인권주의 시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있는 조선반도에서 나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역사가 그만큼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창조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세계의 모든 사상들이 다 영접될 수가 있는 그러한 이념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만 했지 그 만드는 일은 또 계속 젊은 학자들 뭐 그렇게 젊지 않다도 저는 나이 많은 분들이 이론을 좋은 이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론의 근거에는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없으면은 개념조차 없고 이론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봐서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혹은 영혼적인 이런 경험이 이 세상에 우리만큼 많은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경험이 우리 민족의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념이 나오면은 이념의 역할을 해야지요. 이념이라는 거는 물론 철학적인 체계가 있고 세계관이 이념에 나타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권을 정당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여러 정권들이 들어서는데 그걸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념이 곧 인권주의라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인권주의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통일된 조선 반도에 어떠한 구체적인 개념들이 그 통일된 우리나라의 그, 그 이념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거에 이제 앞으로 한 두 번 더 남은 제 강의에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통일된 나라로 통일된 것이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통일국가인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통일국가의 헌법의 기조를 어디에 바탕을 두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그런 단계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peace making, unification making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우리 통일되는데 과거에서부터 이론들이 많지만은 대략 너댓 가지 이론들이 있지요. 제일 쉬운 거,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무력 통일입니다. 무력 통일. 무력 통일이라는 것은 통일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일된 그 결과가 바람직한 결과가 절대 아니죠. 우리가 다 죽어야 통일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북진 통일이나 군사적인 통일을 하려고 하고 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우리 국가에서 전혀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철칙입니다. 살고 봐야지 사람이 다 죽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통일을 얘기를 합니까? 그래, 그건 북진 통일이다. 우리 무력 통일을 해서 무슨 없애버리자. 그건 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그러고 간에 전쟁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사랑방에서는 첫째 그 무기 가지고 통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남쪽에 의해서 북쪽을 흡수시키는 흡수통일입니다. 그 말은 흡수통일이라고 했지만 그게 군사를 안 쓰고 북쪽이 자기 나름의 모순대로 모순을 가지고 해결 못하고 이제 사라지면서 남쪽으로 흡수된다. 그러니까 소련식 그런 사회주의가 명맥을 계속 유지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이론과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보는 것이 흡수통일입니다. 흡수통일은 어, 이름은 뭐 근사하지만 결국 북한이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함으로써 남쪽에 흡수된다. 혹은 남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복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도 자본주의에 의해서 흡수 통일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 그런 게 이제 둘째 흡수 통일이고, 흡수 통일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어, 북에서는 그걸 덥게 만들어가 우리가 스스로 옷을 벗기려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그렇게 쉽지 않 넘어갈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 그 흡수통일이라는 게 그 있고, 그 다음에는 김일성 주석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오랫동안 강조하는 것이 연방정부입니다. 연방통일, 연방정부. 그 연방정부는 통일되는 데서 어떤 연방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는데 연방이라는 게 남과 북이 또 다른 게 또 해외 동포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 연방적으로 자기들의 체제와 자기들의 운영 방법과 사는 방법을 그대로 허용하면서 우리가 연방주의에 의해서 통일되어야 되겠다. 그거 이제 오래전부터 김일성 주석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연방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북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연방 통일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쭉 그렇게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2000년까지. 그래서 남쪽에서는 그 대신에 연방이 아니고 연방이 없으니까 남쪽에서는 별 이렇다 할 통일 이론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통일이 안 되는 통일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통일을 해야 하느냐, 어떤 통일을 해야 하는 게 얘기를 하기 전에 통일 자체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구나 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통일해야 되는 것,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숙명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든지 그 숙명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설득력에 의해서 정당화시키는 것이 그 숙명론이 있는데 그, 그 우리가 통일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숙명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따져보면은 통일되면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통일 안 될 때보다도 더 낫다고 우리가 정당화 얼마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적으로 우리 설득력을 있는 통일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그 남쪽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통일하는 게 필요하냐? 아주 통일 왜 하느냐고 하기 전에
통일해야 하느냐 그런 얘기는 하는데 저는 통일은 선택이 아니고 숙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명이라는 개념이 많이 서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서구 정치에서 그 민주주의는 선택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원해서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고 주어진 임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견해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각 분야별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통일이 얼마나 중요하다. 경제적인 분야, 문화적인 분야, 정치적인 분야,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군사적인 대립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통일하는 것이 옳다. 통일하는 것이 덕이다. 더 이롭다. 이렇게 이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숙명이라고 보는 것도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따져가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통일하면은 안 한 것보다는 훨씬 개인한테도 좋고 집단한테도 좋고 더 잘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운찬이라는 분이 경제학자인데 옛날에 서울대학교 총장도 하고 그랬죠.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통일하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온다. 이런 논문도 쓰신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의문을 가진 것을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우리 민족이 먼저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통일 문제 이게 이제 북에서는 연방 통일제고 남에서는 연합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 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했는 이홍국 교수가 제가 가깝게 지냈지요. 그분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저한테 비하면은. 그런데 그분도 이제 연방이 아니라 연합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그분하고 토론도 하고 연구를 해도 연합 정부는 통일 정부가 아니에요. 통일 정부가 아니에요. 남남끼리 사는 거예요. 평화 이론이지 통일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합 정부를 내포시킨 연합 연방 정부로 일맥 의미가 상통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김대중, 김정일 국방장관이 2000년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걸 옳게 혹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라 하는 것을.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하나 설명을 제가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합은 과정이고 수단인데 연방은 목적이다. 그 연합을 거쳐야지 거쳐서
연방으로 가자. 통일의 모습은 연방으로 나타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합이 없으면 연방이 잘 안 되지요. 그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남남이지만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서로 교류를 밀접하게 하면서 서로 윈윈으로 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 연합이라는 컨페더럴 스테이트인데 거기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 연합이 잘 됐으면은 일이 간단합니다. 통일 작업이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남끼리 살면서 연합을 만들다 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연합을 한다는 것은 연방을 향해서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화적인 연합이 되지요. 지금 연합도 아니지만은 지금 평화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파괴적이고 적과 적 서로 악마화시키는 그런 관계지요. 분열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연합정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초월해서 이제 통일 방안은 통일된 것은 남과 북의 이기를 초월하고 동지를 권장해서 하나 국가가 되자. 이거 아닙니까? 이기를 승화를 해서 초월을 해서 이기를 서로 적대화시켜 가지고 서로 붕괴시키고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기를 극복한다 하는 그런 데서 제가 지난 학기에 말씀드릴 때는 나는 변증법의 논리가 나옵니다. 저는 변증법의 논리가 역설적인 논리로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증 논리에 의하면은 북이 남과 적관계가 아니고 남도 북이 적관계가 아니고 서로 배울 때가 많다. 서로 배울 때가 많고 또 서로 본질적인 성향을 서로 제공해 주는 것이 역설적인 논리면서 그 흰색이 검은색의 본질이라. 그래 보세요. 역설이지. 흰색의 검은색이 본질이라. 그 본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변정법적인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북은 남의 본질이고 남은 북의 본질이다. 그러면 이상한 말이 되지요.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진리성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본질이다. 그 여자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되고 여자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남자는 여자의 본질이고 여자는 남자의 본질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이 서로 받아들이는 변증법적인 철학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아량이 또 지성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남과 북이 연합으로 있으면서 남남으로 살면서 서로 남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남북이 살 수 있느냐?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남북이 남남이 아닙니다. 남남끼리 잘 살고 서로 조화적인 관계를 이루자 하는 것이 연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남남끼리 사는 때에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남이 아니기 때문에 연합이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분단이 돼가지고 75년 동안 꼼짝 못하고 지금 발이 묶여가 있는 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남남이 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저는 우리가 통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3의 지대에서 개성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만은, 개성에서, 통일대학을, 남과 북 해외 동포가 합해가지고, 또 힘을 합해서 통일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걸 제1학기에 한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 통일대학교의 단과대학은 부처가 있으면 그 부처를 떠받드는 단과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농업부가 있어야 되고 뭐 공업부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예술 하는데도 그래서 문학하는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통일을 그런 식으로 통일을 연합을 거쳐서 좀 연방으로 간다. 그게 제가 해석하는 6.15입니다. 2000년에 남북이 합의한 것이 연방을 꼭 연합 단계를 거쳐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 둘 다 필요하다. 그렇게 한 결론 지는 데는 저는 그게 상당한 지혜로운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쭉 움직여 온 것이 최근까지는 대학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버드 대학 같은 거는 유명합니다. 지성들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런 역할이 점점 없어졌어요. 경제적인 돈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정치 국면도 됐고 생활 환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걸 초월해야지요. 우리 통일정부에서는. 그래, 그게 이제 제가 보는 6.15. 그런데 6.15를 통해서 연방정부가 생기면 그 연방정부는 통일된 정부입니다. 통일된 정부입니다. 통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통일을 그렇게 하면은 그 통일된 나라가 가장 바람직하기는 중립국이 되는 겁니다. 중립국이 지금 남쪽과 지금 북쪽은 절대 중립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 중립국이라는 말이 우리 6.25 사변 날 때 벌써 그때 나왔지요. 그게 이제 Non-Aligned Movement, 비동맹 운동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제일 앞장선 사람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었어요. 티토 대통령. 그 외에 주로 이 후진국 대통령들이 많이 했어요. 정부를 그런 우리는 비동맹으로 해서 비동맹이라는 말이 소련과 미국의 그 이념 갈등에서 여기도 들어가지 않고 저기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중간을 지키겠다. 그게 중립국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선포를 하고 하면은 지금 현재도 그게 non-aligned 캠프가 그 무브먼트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한 UN 회원국 중에 한 120나라가 그게 회원입니다. 정책 회원입니다. 그 non-aligned 캠페인 무브먼트 그 회원인데 요새는 회원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린 전쟁을 안 하겠다. 전쟁 당사자들이 주로 미국이 포함되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중국도 포함되죠. 이런 국가들이 그 대한민국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이래야 되는데 절대 중립국으로 만들기를 미국이 용납하지 않고 중국도 북한을 절대 중립국으로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무 설득력이 없는 소용이 없는 얘기가 중립국론입니다. 남한을 중립국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 좋지요. 근데 100%안 됩니다. 미국 때문에 안 됩니다. 국제 질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 북은 또 중립국 또 절대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나라가, 힘없는 나라가 중립국이 되지, 좀 영향력이 있는 잠재력이 경제나 군사적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잠재력으로 국력이 있는 나라는 중립국으로 한다고 그래도 동의하지 않은 강대국들이, 이제는 강대국들이 동의해야 중립국이 되고 그 중립국 단체가 인정했다고 해서 중립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력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어떤 수 우리가 통일을 해서 유엔 멤버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민족 두 국가 세 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일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체제라는 것은 북체제, 남체제, 그 다음에 제3의 체제. 제3의 체제는 인권주의가 그 남북은 각각 지금 이념이 그대로 있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래지향적으로 없는 데서 통일국가를 창조를 하자 이겁니다. 창조를 해야지 있는 걸 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변형시켜가 통일국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두 국가 새 체제 혹은 새 정부 이렇게 제가 말을 붙여가지고 통일 이론을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때 셋째 정부가 우리 통일 정부인데 어떠한 헌법이 필요하냐? 그 헌법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가 지금 많이 내보냈습니다만은 33 아이디어들인데 좀 이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좀 더 간략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제3 체제 그러니까 통일국가가 따라야 하는 준수해야 되는 원칙이 뭐냐 이런 걸 제가 있는 대로 다 해서 밝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통일 운동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남은 남대로 통일 운동을 해야 되고 북은 북대로 통일 운동을 해야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 통일 운동을 각각 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든가 만들어 가지고 9월 회의에 나오시기 전에 참고로 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정도로 제가 이 통일론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제사회에 존속하는 민족국가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우리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민족입니까? 역사 내내 동안 국제 권력에 말리고 전리 말리고 이리 말리고 한 게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이제 세계 질서가 바뀌는데 저는 세계 질서가 미국의 일축의 질서에 의해서
중국의 일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예비를 해야 됩니다. 중국을 알려고 하면은 중국의 국내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중국 국내 정치에서 제일 국제 정치와 관계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소수민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세웠느냐, 그걸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이 54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수민족을 행정적으로 잘 조정하기 위해서 민족 사무위원회, 그러니까 캐비넷 레벨 그게 있습니다. 조직이,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이 54나라가 그중에 16나라는 중요한 다른 나라들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북 길림성, 요령성은 다 흑룡강성도 그렇지만은 우리 저 압록강을 또 도망강을 두고 다른 나라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의 동북 삼성에 우리 민족이 25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 민족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거기는 자치구가 5개 있고 제일 큰 거는 그게 인구가 5천만 되는 주가 있습니다. 큰 게 인구가 5천만이면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러한 5주는 성급입니다. 성급이 뭐냐면은 성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정치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교육, 성에서 다 합니다. 문화, 성에서 다 합니다. 군사는 성에, 그러나 경제, 성에서 다 합니다. 각 성에서 외국과 직접 무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등소병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북 삼성에서는 우리가 먹는 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곳인데, 그곳에 나오는 쌀을 우리나라 옛날부터 우리나라 남북이 통일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갖다 먹었습니다. 중국에 그런 쌀을 갖다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재가 있고 하지만은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은 지금도 상당히 많은 식량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과 조선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 민족이 54개가 되고 큰 것은 참 성급에 해당하지만 이제 성이 그게 23개 있으니까 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타이완도 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 중에 하나예요. 23째 성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성에 대한 정책이 대만을 향한 정책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향한 북경의 정책은 국내 소수민족 성에 혹은 자치 구에 또 성급에 해당하는 autonomous administrative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지금 대만을 두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말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대만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만이 어디 가겠느냐, 거기 있으면
그게 있으면 되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만은 경제정치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저대로 더 잘 살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양한 국내 정치를 어,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정책을 세웁니다. 절대 패권을 가지고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은 대만은 중국은 빨리 통일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마음대로 자본주의 국가가 되면 자본주의 경제가 되면은 그대로 그냥 살려두는 것이 북경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을 장악해 가지고 그게 공산당이 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북조선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보면은 대만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혹은 동북 삼성을 어떻게 하겠다. 경제적인 성급에서 자율적으로 경제 활동을 허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북 삼성에서 생산되는 농업 농작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북경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해가지고 패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국이다. 그 대신에 중국인은 경제관계를 앞장세우고 문화를 앞장세우고 이렇게 해서 비군사적인 차원에서 존경을 받고 우위를 차지하겠다 하는 것이 중국의 그 생각입니다. 그것을 저는 중국에서 낳고 그 후에도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그 체감으로 느끼지요. 중국은 패권주의가 돼가지고 후진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제관계 정책은 국내 정치의 연장선에서 봐야지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국내 관계를 안다는 게 그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같은 렌즈를 끼고 보는 거죠. 같은 렌즈라는 거, 미국 같은 사람이 끼는 렌즈를, 요새 보면 미국의 대통령 항상 검은 안경을 끼고 있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 안경을, 중국 안경을 껴고 옳게 보면은 다른 국제 질서가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그런 응집 서로 나라끼리 응집하는 그런 세월은 지났습니다. 각각 나라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 필요하면은 다른 나라를 이용하지, 다른 나라하고 결속되기 위해서 자기 국익을 그, 해치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제 과거에 양극 체제에서 일극 체제로 넘어왔는데 이 일극 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중국 체제인데 중국 체제는 그 일극 체제에서 또 양극 체제에서 본 것처럼 패권 투쟁이 아닌 그런 혁명적으로 다른 그런 국제 관계가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제일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남한과 북한이죠. 그래서 정책하는 사람들은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어, 그 어, 연방 정부가 될 때 그 연방 정부로 쉽게 말하자면 귀환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발전되리라고 저는 그런 그 희망적인 좀 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